내 몸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환절기는 물론이고요. 추운 날씨가 되면 코막힘 아주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이죠. 근데 대체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를 하시는데 이게 만성으로 이어지면 두통 같은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명효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코막힘 질환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코막힘 증상을 경험하실 텐데 코막힘 이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네, 코막힘 자체가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주관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그런 지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코가 실제로 어느 정도 막혀져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라든지 코의 단면적이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음양 비강 통기도 검사라고 하는 검사법이라든지 뭐 엑스레이나 CT와 같은 영상 검사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코는 왜 막히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등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코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코가 일단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가장 큰 기능은 뭐니 해도 숨을 쉬는 기능입니다. 외부 공기를 숨을 들이쉬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습하게 바꾸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공기와 함께 들어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유해물질 이런 것들을 걸러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코는 냄새를 맡는 기능을 합니다. 냄새를 맡음으로써 맛을 좀 더 잘 느끼게 해주고 뭐 유해한 냄새, 썩은 냄새 이런 것들을 맡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 음식을 피하게 함으로써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의 구조도 바로 이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밖에서 바라봤을 때 이 코의 모양을 보았을 때 위쪽의 3분의 1은 뼈, 그리고 아래쪽 3분의 1은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왼쪽, 오른쪽 콧구멍을 가운데서 나눠주는 벽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네. 이 비중격이 코의 기둥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이 비중격에 의해서 왼쪽, 오른쪽 코가 나뉘는데 그 안에 흔히 콧살이라고 부르는 비갑계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외부 공기가 이 비갑계와 접촉을 하면서 습기를 머금게 되고 따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코 주변에는 부비동이라고 해서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부비동은 양쪽에 상악동, 전두동, 사골동 그리고 저평동이라고 하는 이런 공기로 차 있는 공간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코 아래쪽으로 숨어 있는 곳에 그렇게 다양한 구조물들, 공간들이 있군요. 네. 자, 이어서 코막힘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막힘을 유발하는 염증성 질환. 뭐 코막힘은 뭐 감기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축농증 같은 대부분의 코 관련된 그런 질환을 통해서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코막힘을 유발하는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코감기, 축농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코 안에 점막이 부어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분비물 이 코 안에 가득 차게 되면서 코막힘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헷갈려요. 사실 증상이 비슷해서 그런지 코감기, 뭐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잖아요. 어떤 차이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원인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제일 쉬울 텐데요. 네. 먼저 코감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감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발열이라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과 더불어서 코막힘이 있을 때 그리고 맑은 콧물이 나올 때 코감기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코감기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해서 네. 세균 감염이 동반이 되어서 콧물이 누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열도 좀 나고 그러면서 코가 막힐 때 축농증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아니라 알레르기가 원인이 되는 건데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반려동물, 꽃가루 뭐 이런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이 코 안으로 갑자기 들어왔을 때 그거에 코가 반응을 해서 물처럼 맑은 콧물과 함께 재채기,
코막힘 이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차적인 차이점은 원인에 있고 그리고 사실 증상도 같은 듯 비슷한 듯 약간 다른 부분도 네, 있죠. 뭐 콧물의 맞습니다. 색깔이라든지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코막힘 자체가 사실 만성화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만성화되는 그런 코막힘은 어떤 원인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이 염증성 질환들에서 먼저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 급성 부비동염은 이렇게 갑자기 코가 막히게 되는 거지만 그리고 이제 세균 감염이 적절히 치료되면 다시 코 막힘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성 부비동염이 적절히 치료가 되지 않고 만성 부비동염으로 넘어가서 코 안에 물혹이라고 부르는 용종이 생겨서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길을 막게 되면 만성적으로 코 막힘이 생길 수 있고요.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콧살, 비갑계가 이제 알레르기 항원이 들어오면 확 부어올라서 코를 막았다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약을 먹으면서 가라앉았다가 하면서 이제 코 막힘이 다시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이 알레르기 염증이 너무 지속적으로 오래 되어서 이 비갑계 조직이 부어오른 비후된 채로 계속 만성적으로 남게 되면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코 막힘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만성 비후성 비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막힘과 함께 동반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농성비루, 후비루 이건 어떤 증상이에요? 네, 비루라는 표현 자체가 콧물을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비루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후자니까 네. 뒤로 넘어가는 콧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루가 따로 있고 후비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콧물이 만들어져서 앞으로 나오면 비루라고 표현을 하고 뒤로 넘어가면 후비루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콧물의 그 성질에 따라서 이제 농성비루 혹은 수양성 비루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농성이라는 것은 누렇게 세균성 염증 때문에 나오는 콧물을 의미를 하고 수양성 비루는 알레르기 염증이나 이런 염증이 있을 때 물처럼 맑은 그런 콧물을 수양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후비루가 동반되느냐, 농성비루가 동반되느냐에 따라서 추측할 수 있는 코 관련 질환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살펴본 것이 코막힘을 유발하는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게 코막힘을 유발하는 한 가지 원인일 수 있는데 다른 또 원인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또 두 번째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구조적인 원인입니다. 코막힘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원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가장 흔한 것으로는 비중격, 앞서 말씀드린 코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주는 가운데 기둥 역할을 하는 이 비중격인데요. 이 비중격이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 있으면 그쪽 코가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서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 휘어 있다는 걸 저희가 만곡돼 있다고 표현을 해서 비중격 만곡증이 있을 때 코가 막힐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밸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밸브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많이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코의 기둥 역할을 하는 비중격과 코의 천장 역할을 하는 그 코 바깥쪽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는 연골, 이 두 구조물이 만나는 이 부분을 밸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밸브가 코 안에서는 가장 좁은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들보다 좁으신 분들은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서 또 코막힘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인들 좀 여러 개 살펴봤는데 진료실에서 환자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어떤 원인으로 코막힘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가장 많습니까? 네, 이런 구조적인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건 아무래도 이 비중격이 한쪽으로 많이 만곡이 되어 있으면서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이 돼서 비갑계가 많이 커져 있는 그런 경우를 가장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염증성 질환과 구조적인 문제 일단 두 가지 원인 살펴봤는데 선천적인 문제로도 코 막히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아이들에서는 뭐 편도나 아데노이드 같은 것들이 많이 커져 있어서 코 뒤에 아데노이드 조직이 많이 커져 있어서 코막힘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주 드물지만 양성이나 악성 종양이 코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선천적으로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코 뒤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를 후비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후비공이 선천적으로 폐쇄가 되어 있어서 코막힘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용상의 이유로 요즘에 코 성형 많이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코가 막히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성형 수술은
물론 코가 예뻐지기 위해서 미용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지만 이 과정에서 코의 기능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같이 하면서 수술을 해주셔야 성형수술 이후에 코 막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성형을 하는 걸 흔히 집 짓는 거에 비유를 하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도 기둥을 먼저 튼튼하게 보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지붕을 쌓아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듯이 이 성형을 할 때도 코의 기둥에 해당하는 비중격을 먼저 곧게 만들어 놓고 튼튼하게 보강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형을 해야 코 막힘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 성형은 진짜 예뻐지려고 많이들 하시는데 예쁜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군요. 다른 한 가지 원인으로 또 코 막힘이 다른 병의 증상일 수도 있다고요. 네, 드물지만 코 안에도 각종 양성 종양이나 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한쪽 콧구멍이 심하게 막힐 때 그런 종양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물지만 외래 진료를 보다가 그런 종양이 발생이 되어서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질환이 원인이 돼서 코 막힘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른 질환에는 종양도 포함이 된 거네요. 네, 이 종양은 양성 종양 말고 악성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양성 종양인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반전성 유두종, 혈관 섬유종, 혈관종 뭐 이런 암은 아니지만 또 암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이런 양성 종양들이 조금 더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드물지만 악성 종양도 코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사실 원인이 밝혀져야 제대로 치료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찾는 것도 참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동반 증상입니다. 오늘 주제인 코 막힘은 하나의 증상인데 코가 막히면서 뭐 콧물이라든지 재채기라든지 혹은 두통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또 동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동반되는 증상을 가지고 대략 어떤 질환인지 뭐 예측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거와 어느 정도는 좀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네. 먼저 이제 코감기 같은 경우에는 급성 감기 증상,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뭐 으슬으슬 춥고 이런 감기 증상이 있으면서 맑은 콧물이 나면서 코 막힐 때 저희가 코감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네. 여기서 며칠 더 나아가서 콧물이 찐득찐득하게 노랗게 되면서 두통이 동반이 되면서 코가 막힐 때는 코감기에서 축농증으로 넘어갔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성향이 있는 뭐 피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알레르기 성향이 있는 사람에서 뭐 먼지가 많은 곳에 놀러 갔다 왔다든지 혹은 고양이 강아지랑 놀아주고 나서 이런 맑은 콧물과 함께 재채기를 동반한 코막힘이 있었을 경우에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막힘이 지속이 되면 두통이 온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네, 먼저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머리 안에 세균성 염증이 차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비동염에 의해서도 두통이 올 수 있고요. 이제 비중격 망곡증은 코뼈가 한쪽으로 휘어 있으니까 코막힘이 주된 증상이기는 한데 이 비중격이 휘어 있으면서 옆에 비갑계와 닿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갑계에 두통을 느끼는 신경이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격과 비갑계가 닿으면서 신경이 자극이 돼서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코막힘이 또 밤에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막힘이 있으신 분들이 밤에 잠을 들기가 더 어렵다라고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코막힘이 더 심해진다는 게 이 얘기군요. 네. 밤에 더 심해진다는. 근데 이 코막힘 때문에 불면증도 생길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숨을 못 쉬기 때문인가요? 네, 코로 숨을 더 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면증이 오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자려고 밤에 누우면 다리 쪽에 있던 혈액이 조금 더 머리 쪽으로 피가 쏠리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이제 이 비갑계도 머리 쪽에 있는 거다 보니까 비갑계 쪽으로도 혈액이 더 많이 몰리게 되죠. 이 비갑계에 있는 혈관들이 혈액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더 붓기 때문에 비갑계가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낮에는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었던 분들도 밤에 자려고 누우면 더 코가 심하게 막히게 됩니다. 그럼 밤에 좀 심해진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누워서 이제 돌아 누우면 또 특히 심해진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돌아 눕게 되면 이 왼쪽 코로 혈액이 더 많이 쏠려서 그쪽 비갑계가 더 붓고 반대쪽으로 누우면 또 반대쪽 콧살이 붓고 이러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코가 막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체위성 코막힘이라고 부릅니다. 아, 참 이게 또 코의 구조를 또 알아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군요. 그러면 단순히 코가 막힌다고 병원들을 많이 찾아가지는 않으시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병원을 꼭 가야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부비동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충분히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뭐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너무 시간이 오래 한 3개월 이상 지속이 되었거나 이럴 경우에는 뭔가 원인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비인후과를 찾으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웬만큼 불편하지 않으면 병원을 또 안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병원을 안 가고 참다가 방치를 하다가 합병증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합병증이 찾아올 수도 있을까요? 네, 부비동염을 계속 방치를 했을 때는 항생제를 드시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이 부비동염이 눈으로 전파가 되거나 아주 심할 때는 뇌로 전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눈 주변에서 염증이 생겨서 눈이 부어오른다든지 뭐 그런 농양이 눈 쪽에 생긴다든지 뭐 뇌 쪽으로도 그런 염증이 파급이 된다든지 이런 합병증까지도 부비동염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다른 곳으로 번져서 더 심각해진다면 무섭네요. 그러면 병원에 찾아가면 진단은 어떤 식으로 내려지는 건가요? 우선은 간단한 문진, 어떤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지 그런 진찰 등을 한 이후에 1차적으로는 내시경으로 들여다봐서 어떤 염증성인 원인이 있는지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어떤 뭐 부비동에 염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비염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어떤 항원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부 반응 검사라던가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인이 되는 항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치료 방법은 코막힘을 유발하는 질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이루어지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시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먼저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급성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먼저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도 항히스타민제라든지 그 코에다 뿌려주는 비강내 스테로이드 제제라고 하는 그런 약물 치료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항원이 밝혀졌다 할 것 같으면 그 항원을 되도록 일상생활에서 조금 멀리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거는 좀 안 키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완치 목적의 면역 치료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대상이 되는지를 고민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 세척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코 안에 있는 분비물이라든지 항원을 씻어내주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까? 부비동염이나 비염 이런 경우에 이제 급성일 때는 물론 약물 치료로 충분한 경우도 많지만 이제 약물로 치료가 안 되고 이제 장기간 지속이 돼서 만성으로 넘어갔을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꽤 있으시고요. 비중격 만곡증 같은 경우에는 뼈나 연골이 아예 구조적으로 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약물로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수술적으로 똑바로 교정을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비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갑계 비유가 너무 만성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수술로 해결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막힘의 원인이 구조적인 부분에 있다면 이거는 약물 치료로 안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수술만이 답이겠네요. 네. 근데 사실 코 수술은 재발이 잦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예전에는 사실 그런 재발에 대한 우려들도 좀 많이 있으셨습니다만 네. 요즘은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재발은 예전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부비동염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똑같은 수술을 똑같은 사람이 해 놓아도 어떤 분은 재발을 안 하시고 어떤 분은 재발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재발을 잘하는 그런 경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증이 한 곳에만 국한되어 있는 환자보다는 정말 모든 부비동에 염증이 꽉 차 있는 환자, 물혹이 좀 심한 환자, 이렇게 염증의 정도가 심했던 환자가 좀 더 재발을 잘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식이 있는 환자에서도 재발을 잘하는 경향이 있고 아스피린과 같은 약물을 드셨을 때 부작용이 있는 분이 또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했을 때 재발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무래도 담배를 피시는 분이 담배를 안 피시는 분보다는 재발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런 분들이 재발 확률이 높지만 뭐 일러주시는 주의사항이 있다면, 네, 그거를 잘 따른다면 재발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이 끝이 아니다. 수술이 반이고 수술 후 관리가 절반이다라고 환자분들께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도 뭐 코 세척이라든지 먹는 약, 뿌리는 약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집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또 세척을 받고 관리를 받으시고 코 상태를 점검을 하시는 거죠. 잘 낫고 계시다가도 갑자기 재발하는 소견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 재발 초기에 적절하게 빨리 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고 뭔가 외래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를 통해서 빨리 그런 병적인 점막을 다시 제거를 하고 정상적인 점막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처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저희 담배를 피는 환자분들이 더 재발이 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자면 담배 피실 거면 네. 재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담배를 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서 그만큼 금연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금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법 지금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사실 코 관련된 질환이 환절기마다 특히 날씨가 추우면 너무나 자주 찾아옵니다.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그렇게 특별한 방법이랄 게 따로 있는 건 있으면 아니고 좋을 텐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코 질환이 결국은 감기, 상기도 감염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네. 때문에 감기가 걸리지 않게끔 환절기에 조심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손을 깨끗이 씻고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깨끗이 뭐 샤워를 하고 깨끗이 씻고 또 이제 이런 코로나나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에는 조금 더 사람 많은 곳을 피하고 그런 기침 예절 같은 걸 잘 지키고 이런 정말 기초적인 거를 잘 지킴으로써 그런 거를 예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알레르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염 증상을 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외출할 때 KF94 마스크를 좀 쓰고 그래야 이제 꽃가루가 코 안으로 좀 덜 들어오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또 외출하고 돌아와서 코 안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나 꽃가루를 씻어내주기 위해서 코 세척을 하고 그리고 뭐 고양이 강아지랑은 조금 덜 놀아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알레르기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상이 좀 잘 낫지 않는다 싶으면 빨리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진료를 보시는 게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손 씻기만 잘해도 많은 질환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조금만 있다가 씻을까 그러는 사이에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주의하고 관리한다면 내 건강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영효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